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남자입니다. 남의 사연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제 사연도 이렇게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거의 30이 다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상대는 저보다 3살 어렸던 여성이었는데요. 사실 소개받거나 주변 생활에서 자주 접해 알게 된 상대는 아니었어요. 제가 취미로 운동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아내는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만난 사람이었죠. 제가 직장에서 돌아와 헬스장에 갈 때마다 어떤 여성이 열심히 기구 운동을 하고 있어서 매번 눈길이 갔는데요. 워낙 몸매가 날씬하고 예뻐서 솔직히 끌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은 그 헬스클럽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강사였어요. 가르치지 않는 시간에 나와 헬스장 기구 운동을 하곤 했던 거였죠. 저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면서 4, 5년 차가 되었던 때라 자신감이 상당히 높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께 대시했고 여성분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오케이 해서 함께 데이트하고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당시 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절 혼자 키우다시피 하셨는데요. 사실 어머니는 제 결혼 상대에 대해 기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잘 키워냈으니 며느리감도 그만큼 자랑스럽고 훌륭한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셨던 거겠죠. 하지만 어른들이 보시기에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면 어딘가 사람이 날라리 같아 보이고 조신하지 못한 여성으로 보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처음에 아주 심하게 저희 아내를 반대하셨어요.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수긍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아내를 정말로 사랑했고 아내도 절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하겠다고 저런 애를 데려오는 거니? 난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절 앉혀놓고 그렇게 화내곤 했어요. 어머니, 저 사람 사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조건 따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요. 예쁘장하고 반반하게 생긴 외모에 반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아들아. 너 외모하고 사람 됨됨이는 절대 구분해야 한다. 그래, 필라테스 강사라서만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걔, 너한테 밥이라도 한번 해줘봤니? 아니면 뭐라도 사줘봤어? 맨날 너만 걔 사줬단 얘기만 들었어. 어쩜 그럴 수가 있니? 걔가 널 돈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닌 뭐겠어? 어머니, 저 그렇게 돈 잘 못 법니다. 제 아내 될 사람도 원한다면 훨씬 돈 잘 버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절 선택한 건 그만큼 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발요, 어머니. 아휴,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네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할까? 난 모르겠어. 제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전 어머니와 거의 싸우다시피 하며 몇 달을 보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니는 결국 허락하셨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떻게 제 고집을 어머니가 이기셨겠어요. 그러고 나서도 어머니는 사실 제 아내를 그리 마땅히 여기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리 많이 티를 내진 않으셨죠. 명절이라 아내가 집에 와도 딱히 아내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으셨고 앉아만 있으라 한 뒤 식사를 직접 손수 차리셨어요. 결혼식은 크지 않게 조촐하게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아내도 부모님이 20대 초반에 돌아가셔서 안 계셨거든요. 한 분은 사고로, 한 분은 암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친지들도 많지 않았기에 작고 조촐하게 식을 진행하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굳이 해외여행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요. 전 일부러 저희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는 점을 어머니께 강조했어요. 아내가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편견을 바꿔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결혼 후 아내는 필라테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급여도 그렇게 높지 않은 데다 헬스클럽에서 예쁘고 몸매 좋은 아내의 모습을 남자들이 훔쳐보는 게 그렇게 싫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만두라고 했고 아내는 일을 그만둔 뒤 집에서 살림만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다고 해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도 않더군요. 매일 집에서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해서 결혼 후에도 언제나 예쁘고 날씬한 모습을 자랑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필라테스 강사였던 아내와 결혼했다고 하면 직장 동료들이 눈이 휘둥그렇게 뜨면서 좋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대부분 필라테스 강사들이 워낙 몸매도 외모도 잘 관리되어 있는 걸 아니까요. 게다가 맘씨도 곱고 살림도 잘한다고 하면 다들 부러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혼 초에 저는 아내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사랑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딜 봐도 제 아내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았었죠. 아내는 크게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것을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도 연봉을 잘 받는 부서에 다녔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 동료들의 아내들은 매번 명품 사고 대출을 연끌해서라도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아이도 국제학교 보내야 하고 명품 옷을 입혀야 하고 그런 종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아내는 그저 소소하게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할인하는 예쁜 옷을 사 입는 정도면 만족스러워했어요. 게다가 원래 외모가 예쁘다 보니 저렴한 옷을 사서 입어도 명품으로 휘감은 동료들의 배우자보다 훨씬 예뻤죠.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그러다가 아내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어머니도 처음으로 본 손자에 너무 기뻐하면서 기꺼이 아내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죠. 육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아내는 출산 후에도 조금 더 편안하게 육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기쁜 일만 생기진 않는 법이죠. 아내가 아이 낳고 몇 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종양이 생겨 악성으로 발전해 돌아가셨는데 워낙 막바지에 발견한 터라 저희가 손 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너, 네 아내 조심해라. 어머니. 아파서 병석에 누운 채 하얗게 질리신 채로도 아내에 대한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아내에 대해 그리 안 좋게 생각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상했죠. 꼭이다. 명심해라. 어머니,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에휴, 정말 답답스럽구나. 널 어쩌면 좋니? 어머니는 병색이 완연한 상태에서도 저를 향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위독하셨기에 더욱 어머니께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를 의심하거나 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친지들도 별로 없으니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렀고 형제 없이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절차는 간소했죠.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하니 2억 정도가 나왔어요. 작은 집을 팔고 대출 갚고 하고 나니 남은 돈이 그만큼이었죠. 아내는 2억이라는 돈이 생겼다는 기분인지 기뻐했어요. 와, 2억이나 돼? 그걸로 우리 집 옮길까? 아님 차 새로 한 대 할까? 이걸로? 좋잖아. 꽁돈 생긴 기분인데. 아내는 해맑게 말하는데 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긴 돈인데 왜 공돈이라고 하는 걸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가 평상시 예의에 어긋나게 굴던 사람도 아니어서 전 그냥 그게 아내가 잘못 표현한 말일 거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이건 그냥 두자. 비상금으로 쓰자고. 비상금? 아, 그래도 좀 아쉽다. 그러지 말고 이거 도장하고 통장이니까 잘 두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급할 때 꺼내 쓰자. 전 아내에게 도장과 통장을 제대로 간수하라고 신신당부한 뒤 그냥 어머니 유산에 대해 잊어버렸어요. 어차피 그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걸로 뭘 쓰긴 가슴이 아팠죠. 어머니는 제가 결혼 후 혼자서 외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그 부분을 채워드리지 못했거든요. 사실 결혼한 자식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였죠.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아이는 쑥쑥 커갔어요. 아내는 출산 후에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고 여전히 예쁘고 우아했습니다. 워낙 날씬하게 몸매를 잘 다듬는 편이라 아이가 67살이 되었는데도 밖에 나가면 아가씨 소리를 들을 정도였죠. 전 그런 아내가 참 고맙고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저와 아이의 식사를 그냥 넘기는 것도 아니었죠. 항상 잘 챙겨서 먹이고 차려줬습니다. 오늘도 운동했어? 오늘은 홈트도 하고 줄넘기도 했어.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가 운동하고서 샤워한 뒤 절 기다리다가 저녁을 차려주곤 했어요. 그러면 서로 일과를 묻고 대화하며 밥을 같이 먹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집에 있다 보니까 유산소 운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이야. 자전거라도 타러 나갈까 싶어. 자전거? 좋지. 좋은 걸로 사. 내가 돈 줄게. 어머, 정말? 그럼 자전거는 좋은 걸로 사야 안전해. 가만. 내가 알아봐서 사다 줄게. 그럼 나야 고맙지. 아내는 무척 기뻐했어요. 자전거는 꽤 비싸면서도 안전에 직결되는 물건이라 어딘가 덤벙대는 데가 있는 아내보다는 제가 고르는 게 낫다 싶었죠. 저는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자전거 한 대를 큰맘 먹고 사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마침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기도 해서 선물인 셈 치고요. 자기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운동해서 관리하면 좋겠다. 고마워, 자기. 근데 너무 비싼 거 샀다. 자기 생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어떡하지? 아내는 웃으며 고마워하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 생일부터 2달 뒤가 제 생일이라 아내로서는 제 생일 선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될 법도 했어요. 돈이라곤 벌지 않는 가정주부였으니까요. 저는 별 걱정 다 했는 것 같아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가장이니까 이런 선물하는 거지. 자기는 그냥 맛있는 밥 한 끼만 차려줘도 넘쳐. 너무 걱정하지 마. 사실 아내한테 비싼 선물을 받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제가 바라서 집에 들어앉아 살림만 하는 사람이었고 어차피 제가 버는 돈으로 집안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그렇게 예쁘고 야무지게 살림 잘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아내는 기뻐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자전거를 타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자전거를 탔었는지 상당히 자유롭게 잘 타더군요. 저도 주말이나 저녁 때 같이 타고 나가고 싶었지만 그때부터 하필 상당히 바빠졌어요. 저희 회사가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사람도 많이 부려먹는 편이었기에 야근이나 주말 출근도 당연히 해야 했죠.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시기에 저는 거의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렇게 바쁘면 다소 아쉬워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직장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자전거 타기 시작한 뒤로 아내는 더 예뻐졌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확실히 피부에 좋은가 봐. 그전엔 아무리 피부 관리 받아도 피부가 자꾸 처지는 게 느껴졌는데 이젠 탄력이 붙더라고. 그래? 유산소가 좋긴 좋구나. 나도 이번 시즌만 지나고 나면 자전거 좀 타봐야겠다. 오빠가? 뭐 타면 좋지. 아내가 자전거가 좋다는 말을 해서 저도 시즌이 끝나면 한 번쯤 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아내가 뭔가 마땅찮은 기색이었습니다. 왜? 난 못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체력이 많이 필요한데 오빠 직장도 바쁜데 가능하겠어? 그럴수록 더 타야지. 체력 기르려면 말이야. 하긴 오빠 체력은 더 좋아지긴 해야지. 너무 힘들잖아. 아내는 얼른 그런 기색을 지우고 까르르 웃었어요. 저도 같이 마주 웃었지만 뭔가 이상했죠. 별다른 일은 아니었지만 왜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자전거 혼자 타? 아니, 혼자는 재미없어서 동네 엄마들이랑 같이 타요. 애기 엄마들이랑 모여서 타는구나. 온통 여자들 뿐이겠네. 속도는 잘 나? 무슨 소리야. 엄마들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데. 아내가 그렇게 말해서 전 조금 안심했어요. 애기 엄마들끼리 모여서 타는 자전거 모임에 다른 남자들이 함께할 일은 거의 없겠죠.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는 또 일에 휩쓸려서 이런저런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거의 일만 하다 들어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간만에 일이 일찍 끝나서 저는 집에 오후 3시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집안이 고요하더군요. 애엄마가 없는 거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방에 있던 애가 나와서 저한테 폭 안겼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어? 시장? 아니, 자전거 타러 나간다고 나갔어. 아니, 이 시간에? 지금 너무 덥고 햇볕도 많이 내리쬐을 텐데? 저는 순간 걱정이 됐어요. 오후 3시면 제일 더울 시간대잖아요. 아이는 그런 저를 붙잡고 투정 부리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깥에서 자전거만 타. 나랑 안 놀아줘. 뭐? 이 녀석아, 그 정도는 엄마 봐줘. 엄마 운동하느라 그렇잖아. 하지만 맨날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걸? 밤에 들어온다고? 저는 순간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식탁을 보니 애가 점심 먹고 치우지 못한 것이 고스란히 놓여 있어서 애 말이 진짜인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일단 아이를 방에 데려다 놓은 다음 집 밖으로 애 엄마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겨우 7, 8살 먹은 애를 이렇게나 방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밖으로 나가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거의 몇 시간을 돌아다녀도 애엄마는 발견하지 못해서 저는 약이 올라 아파트 앞 평상에 걸터 앉아 쉬었어요. 그 평상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잘 보이지 않았죠. 그때 아파트 계단 앞으로 익숙한 모습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자전거를 탄 아내였죠. 정말 운동하러 나갔던 거구나 싶어서 안도하는 마음 반, 아무리 자전거가 재미있어도 애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 반 들었습니다. 전 그래서 일어서서 아내에게 가려고 했어요. 뒤따라온 남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아내의 뒤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온 남자는 아내가 자전거에서 내리는 걸 도와주고서 아내의 뺨에 가볍게 키스를 했어요. 아내는 깔깔 웃으면서 그 남자의 가슴을 살짝 쳤고 남자는 곧장 자전거 타고 돌아나갔죠. 그리고 아내는 자전거를 가지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은 채 멍해졌어요. 귓가에 어머니가 남기셨던 말이 맴돌았죠. 아내를 조심하라는 말 말입니다. 한참이나 바깥에 앉은 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쁘고 다정하던 아내가 정말 맞나,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입는 옷도 저와 같이 나가서 산 것이었고 헬멧을 벗은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앉아서 머릿속을 정리한 뒤 전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벌써 옷을 갈아입고 저녁 준비를 다 해둔 채 말이죠. 아니, 어디 갔다 왔어요? 오후에 왔다며.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얼굴과 말이 전 같으면 너무 고맙고 다정했겠지만 지금은 배신감만 느껴질 뿐이었죠. 저는 그대로 아내를 밀쳐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내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야 이혼 소송이라도 하고 불륜녀라고 낙인이라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표정이 심각했는지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더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가까스로 웃음을 띄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이나 먹자. 아직 안 먹은 거 맞지? 배고프겠다. 아내는 제 눈치를 보면서 식탁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그날은 아무 말 않고 잠자코 밥을 먹은 뒤 그대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댄 채 침대로 가서 누웠어요. 보통 때라면 시간만 나면 아내를 붙들고 같이 놀자고 치근덕대곤 했는데 말이죠. 아내는 저에게 피곤한가 보다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쁜 시간이 이어졌지만 일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불륜하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태평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어떻게 불륜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 그 생각만 골몰했어요. 그러던 중 흥신소의 생각이 미쳤죠. 일만 좀 마무리되면 흥신소에 의뢰를 해야겠다. 전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일이 터졌죠. 그날따라 일이 조금 일찍 끝나서 저는 집에 9시쯤 들어갔어요.
보통 12시에 들어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일찍이었는데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아이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또 불륜하러 나갔나 싶어서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 다음 날은 오랜만에 쉬는 주말이었는데 어디 한번 주말에 어떤 꼴로 있는지 보자 싶었습니다. 아이는 외로웠는지 저한테 달려와서 매달렸죠. 아빠, 그래. 엄마 언제 나갔니? 아까 오전에. 그랬구나. 혼자 심심했지. 그런데 아빠, 이상한 아저씨가 집에 들어왔었어. 뭐? 전 너무 놀라서 아이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들어왔다고? 엄마하고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가서 막 다 가지고 나갔어. 그러면서 나 혼냈어.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뭐? 나 같은 애 버리고 가는 거라고. 엄마는 나 같은 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 아이는 울면서 저한테 매달렸습니다. 순간 눈앞이 노래졌어요. 아니, 제가 증거 잡으려고 기다리던 사이 이 여자는 짐을 챙겨 상간남과 함께 도망가 버린 거였죠. 전 너무 어지러웠지만 얼른 달려가 집안에 없어진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다른 공인인증서나 은행 계좌는 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앞불사 어머니의 유산인 2억이 든 통장과 도장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맡겨놨던 신분증도 함께 없어져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돈을 인출해버리고도 남았을 시간이라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찔하더군요. 다름 아닌 어머니의 유산인 돈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다니. 그리고 다름 아닌 자신의 아이에게 그렇게 못된 소리하고 버려버리다니. 차라리 저한테 불만이 있다면 저한테 모진 소리를 하고 떠나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한테는 양해 가면을 쓴 채 상냥하게 대하고서 힘없는 아이한테만 나쁜 말들을 해서 상처를 두고 사라져버린 거였죠. 그 후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동네방네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수소문했어요. 그 결과 알게 된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죠. 아내는 동네에서 난잡한 행동으로 제법 소문이 나 있던 모양이었어요. 문제가 될까봐 유부남과는 가까이 지내지 않았지만 같은 아파트의 미혼 남성들이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이혼남들하고 어지간히 즐기고 다녔다고 같은 아파트에서는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시더군요. 원래도 상대가 꽤 많았어요. 나는 바깥 양반한테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어쩌나 그랬지. 사실 누가 그걸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머리를 누구한테 몇 대 세게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정말 모범적으로 누가 보아도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만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가 놀아나고 있었던 거였죠. 집에 와서 아이를 끌어안은 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전에도 밖에 너 두고 나갔었니? 제가 간신히 그렇게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엄마가 맨날 아침에 아빠 나가면 점심 저녁 차려주고 밖에 나갔어요. 아빠 오기 직전에 들어오고. 자전거 타기 전에도? 항상 그랬어요.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자전거는 공식적으로 상간남과 만나기 위한 장치였던 거였겠죠. 그 전까진 여러 남자 만나고 다니다가 그 상간남 한 명과 고정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한 장치 말입니다. 한숨과 울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지만 도망가버린 아내를 잡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잡아서 뭘 어쩌겠습니까? 다만 이런저런 증거며 증언들을 수집해서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언젠가 이혼할 때 도움이 되게 말이죠. 저는 이제 겨우 8살 된 아들을 저 혼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는 아내가 마음이 돌아서서 별가를 시작했고 아이를 저한테 맡겼다는 말을 해놨어요. 그래도 다행히 좋은 사람들이라 이해를 해주었고 바쁜 스케줄에도 절 배려해서 빼주기 시작했죠.
저는 아이 학교에도 선생님이 부르면 가고, 주말이 되면 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에도 가고, 밤이면 책도 읽어주면서 길렀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나 열심히 아이에게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이는 제가 밤에 눕혀놓고 책을 읽어주기 위해 침대 옆에 앉자 저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며 묻더군요. 아빠, 응? 엄마, 다른 남자랑 살려고 떠난 거죠? 순간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상한 아저씨랑 살려고 아빠랑 나 버리고 간 거죠? 그게... 나도 알아요, 아빠. 이제 엄마는 엄마가 아니에요. 아이는 너무 담담하게 그렇게 말하고 저한테 기댔습니다. 저한테는 아빠밖에 없잖아요, 이제.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다는 게 이런 의미겠죠? 전 아이에게 뭐라고 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벌써 이런 건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용기 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힘들어서 처져 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도 없고 아이가 도리어 더 타격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덕분인지 아이는 그래도 잘 자라주었어요. 아빠 혼자 키우는 거라 어쩔 도리 없이 모자란 부분들이 너무 많았죠. 하지만 한 번도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겨우 8살 그 어린 것이 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반년간을 빼고는 더 이상 아내의 일이 생각도 잘 안 날 정도였어요. 한번 정떨어지고 나니 그립지도 않았고 도리어 아주 징그럽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애초에 돈 잘 벌고 무심해서 상간남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만한 남자가 필요했던 거였겠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고 돌아가신 어머니는 그걸 눈치채셨던 거였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요? 어머니 눈에만 빤히 보이는 그 수작을 답답한 아들놈은 쥐뿔도 모른 채 그대로 속아 넘어간 것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후 남긴 유산까지도 그 며느리에게 다 빼앗기고 혼자 남아 손자를 키우는 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요? 전 그래도 아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세상에 이제 너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 그 여자가 남겨준 유일하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이는 그 후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고 무척 조숙하고 어른스럽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이는 10살이 되었고 전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봉도 올라서 아이한테 좀 더 투자해 줄 수 있게 되었죠. 주말에 저는 아파트 앞 평상에 아이와 함께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아내의 불륜을 처음으로 목격했는데 싶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떠올려도 이젠 아무렇지도 않았죠. 아내가 갖고 튀어버린 어머니의 유산은 여전히 화가 났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립지도 애틋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유산을 훔쳐 달아나버린 도둑에 불과했죠.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왜 그래? 흘렸니? 저는 얼른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냈습니다. 아이를 혼자 기르게 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휴지와 물휴지를 상비하고 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젓고는 아파트 앞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상한 소리를 냈죠. 그곳에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몰라볼 만큼 달라진 모습으로 말이죠. 아내는 그 매끈하던 피부와 머릿결이 다 망가진 상태였어요. 비쩍 말라 주름진 얼굴을 한 채 그녀는 유령처럼 멍하니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 우리가 평상에 앉아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흠칫 놀라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도 아이도 아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이상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는 망설이다가 한 걸음씩 가까이 왔어요. 전 처음엔 놀랐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온 걸까 싶은 생각 정도는 들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문득 아이에게 그리 좋은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얼른 일어났죠. 잠깐만. 아내는 얼른 저한테 외쳤습니다. 잠깐만. 나 꼴도 보기 싫겠지만 잠깐만. 왜? 난 모르는 사람인데. 미안해요.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줘요. 아내는 필사적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이 손에 힘을 줘서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빤히 아내를 바라보았죠. 나 그때 일 정말 후회해요. 그때 그 남자가 날 꼬셔서 나 그때만 해도 너무 순진해서 정말 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고 그 남자 따라가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그래요. 그래서 순간 그땐 당신이 너무 늦게 들어오고 항상 바빴으니까 순간 그때 잠깐 불장난 한번 잘못해서 그래서 잘못 판단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한 번 잠깐이었다 이거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여보. 나 다시 받아줘요. 아내는 눈을 질끈 감고 소리 지르듯 말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하직한다는 것처럼 결연한 표정이었죠. 이런 소리 하는 거 너무 어처구니 없을 거 알아요. 하지만 그 남자 날 배신하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그 후로 나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내 잘못에 어울릴 만큼 고생했으니까 나 좀 받아줘요 여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아내는 철학맞게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전 지루하고 짜증스러웠죠. 저 여자가 앞에 나타나는 게 결코 애한테 안 좋을 텐데 대체 왜 나타났는지 말입니다. 나 우리 아들 그리웠어요. 난 싫더라도 우리 아들 기르는 데는 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보? 정말 엄마는 있어야 하잖아요. 아내는 눈치를 보며 아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 엄마 보고 싶었지? 그렇지? 아내의 말투는 강요에 가까웠어요. 아들이 자기를 그리워했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였죠. 그래야 저한테 호소하기 더 편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물끄러미 아내를 바라보고 있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뭐? 아내는 아들의 그 대답에는 정말 당황한 것 같더군요. 더 이상 말도 붙이지 못한 채 입만 벌리고 있는 아내에게 아들은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당장 꺼지세요. 10살짜리 입에서 나온 것 치고는 험하고 강도가 센 말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전 순간 웃어버릴 뻔했습니다. 대신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당신이지. 뭐가? 당신이 애한테 내 욕을 계속해서 애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애미도 못 알아보는 애로? 아내는 이제 안면을 싹 바꿔서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어요. 죽은 시애미 유산도 내 맘대로 못하게 한 사내놈 주제. 잠깐 한눈 좀 팔았다고 애한테 애미를 몰려 만들어 놓은 거야? 와, 역시 적반하장이군.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 저주할 거야. 아내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전 한숨을 쉬고서 조용히 말했죠. 당신이 가져간 2억 다시 내놔. 뭐?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돈이잖아. 마침 왔으니 잘 됐네. 소송 걸 테니까 주소 내놔. 순간 아내의 얼굴은 더 퍼렇게 질렸습니다. 나 2억 같은 돈 없어요. 없어? 없으면 징역 살아야지. 난 받아내고 말 테니까. 하지만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예정 같은 소리 하네. 정 있던 사람이 죽은 시어머니 유산을 가로채서 상간남하고 달아나? 제가 쏘아붙이자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타났으니 내가 찾으러 갈 필요도 없겠네. 나하고 법원 가자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갑자기 뒤를 돌아서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철약 맞고 불쌍한 지경이었죠. 실제로 불쌍하지는 않았지만요. 저는 굳이 쫓아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놨으니 아내가 다시 나타나서 절 괴롭힐 일은 없을 거였죠. 어머니의 유산 2억. 솔직히 아깝기는 했습니다만 어머니가 제게 내려준 큰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꼴로 적반하장으로 나왔으니 경찰에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2억을 들고 튀었으니 수사 의뢰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 손을 잡고 다시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승진도 했고 돈 막 쓰는 아내가 없어 돈도 모았고 했으니 이사를 가는 것도 좋겠더군요. 그 후 저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인연도 한 명 생겼고요. 결혼하신 여러분, 부모님이 반대에는 이유가 없을 때도 있지만 확고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반대하신다면 배우자를 찬찬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럼 그 이유를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너무 늦게 비극적인 형태로 아시지 않도록 말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